오늘의 첫 번째 세션은요, 제조 AI 허브 울산을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좀 드리자면, 울산을 제조 AI 허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유니스트 이세돌 특임 교수가 기조 연설부터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례 발표, 또 패널 토의를 통해서 제조 AI 협업 사례 공유, 또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 샌드박스 구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AI에 지더라도 창조는 인간의 몫이다. 인간과 AI가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시대가 왔다. 이 속에서 인간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네, 오늘 기조 연설을 해주실 분께서 유니스트 특강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은 직접 AI와 대결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AI와 대결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네,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진심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인간과 AI의 대결을 상징하는 알파고 대국의 주인공이자, 자, 지금은 교육자로서 새로운 길을 걷고 계십니다. 이세돌 유니스트 특임 교수 모시고요. AI 시대 그 가능성에 대하여를 주제로 기조 연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세돌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세돌입니다. 이렇게 울산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전 바둑을 두던 사람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예, 제가 이제 바둑을 45살에 시작을 해서요, 2019년도 은퇴하는 때까지 한 30년 바둑을 도왔습니다. 뭐 10대 후반, 뭐 20대 초반, 아주 어릴 때 바둑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진입니다. 참 귀엽지 않습니까? 예, 또 영특도 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30년 바둑을 두면서 뭐 굴곡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비교적 행복하고 그런 즐거운 바둑 인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2016년도에 전환점이 있었죠. 예, 알파고의 대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파고 대국에게 제의를 받을 때요, 제가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뭐 구글에서 바둑 이벤트 하나 보다 라고 정말 좀 너무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준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대국 바로 직전까지도요, 제가 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 단순하게 그냥 이벤트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으로 어떤 준비도 하지 못했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데미사셉스 알파고의 아버지죠. 근래에는 이제 노벨상까지 받은 그런 분인데, 참 이게 미래도 잘 모르고 지금 활짝 웃고 있어요. 예. 참 제가 이제 이 자신감 원천이 있었습니다. 알파고의 기보를, 대국 시점을 한 5개월 전에 기보를 제가 입수를 해서 이걸 봤어요. 근데 물론 기존에 있던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들보다는 조금 차별성은 있었습니다만은 저와 승부하기에는 뭐 그렇게 뭐 대단치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5개월 전에 기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국 당시에 알파고가 어떻게 발전을 했고 그 당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5개월 전에 기보를 보고 그걸로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는 거 참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회는 또 여러 번 있었습니다. AI 그런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심지어는 한국 기원에 와서도 저 어떤 알파고와 연관이 없는 그런 분인데 이번 행사와 좀 걱정돼서 그냥 찾아오셨어요. 준비하시고 좀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는데요, 그대로 그냥 흘려버렸죠. 이게 이제 삼국이 끝나고 이세돌이 패한 것이 인간이 패한 것, 멘트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멘트. 그런데 참 그 심정 그대로였어요. 저는 패했지만 어떤 누군가는 좀 승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아주 솔직한 신경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예, 뭐 다 아시다시피 사국을 승리했습니다만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만약에 준비가 철저했다면, 대비가 철저했다면 어땠을 것 같냐? 아마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지나간 것을 뭐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준비를 제가 철저히 하고 데뷔를 했다면은 아마 1국은 제가 그래도 이기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2국 또한 쉽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3국부터는 틀립니다. 제가 4국에 승리했듯이 제가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 아마 3국에서 승리를 거뒀을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4국을 이기고 5국을 패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명확한 것이요. 이미 3패를 했고 전체 시리즈는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5국에 그 승리를 위해서 뭔가 작전을 짜고 하는 것을 그렇게 탐탁치가 않았습니다. 그냥 평상시 그대로 두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3국을 승리했다면 과연 그랬을까요? 알파고의 그 약점, 한번 보인 약점 철저히 파고 들어갔겠죠. 아마 그랬으면은 전체의 그 시리즈의 승패가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이 뭔가를 대비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겠죠. 제가 이 알파고와 대국을 하면서 뭐 진 것도 충격적이었겠습니다만은 왜 AI의 바둑이 더 자연스럽고 더 창의적으로 느껴지느냐 이 부분이 가장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둑을 뭐 그 당시만 25년 넘게 두고 있었는데요. 왜 더 창의적인가? 왜 더 자연스러운 바둑인가? 이게 1년 후에 이제 알파고, 저와 뒀던 게 알파고 리 버전이고요. 1년 후에 알파고 마스터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수입니다. 뭐 세 번째, 다섯 번째 수인데요. 이게 이제 삼삼을 판다고 해요. 바둑 용어로 삼삼을 판다고 하는데 이 극 초반에 이 삼삼을 파는 것은 어릴 때부터 두지 말라고 하는 수입니다. 뭐 실리를 얻지만 외세를 줘서 뭐 궁극적으로는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어릴 때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이제 커서 프로가 되고 이제 성적을 내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수를 두질 못합니다. 제가 이 수를 보고 한 30분간 연구를 하고 아 괜찮네, 들 수 있는 수네. 근데 왜 나는 못 뒀지? 하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궁금하잖아요. 누가 두었는가? 저는 못 뒀지만 어떤 누군가의 기사는 뒀겠지? 하고 찾아봤는데 한중일의 그 많은 기사들이 이 수를 극초반에 이 수를 아무도 한 명도 두질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알파고 마스터 버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이 이 수를 두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어렵냐? 아닙니다. 세 번째 수, 뭐 다섯 번째 수인데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냥 어릴 때 그렇게 배운 겁니다. 이건 안 좋은 수, 두지 말아야 될 수. 근데 커서도 못 두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의 이런 고정관념, 그런 틀 보여주는 엄청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AI와 왜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지, 협업을 해야 되는지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AI는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이 고정관념이 없는 그런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뭔가의 모티브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AI와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AI가 이제 알파고 마스터 버전이 나오면서 쫙 깔렸어요. 아무나 뭐 좀 AI를 그냥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저랑 그 설치해서 바둑 두시면 이기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사실 AI가 이렇게 깔리면서 상향 평준화가 되고 절대적인 1인자는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은 완전 정반대로 갑니다. 하이 랭커가 상위 랭커를 이기기가 이제는 더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탑 랭커는 쭉 가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겠죠.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위 랭커가 하이 랭커보다 더 뛰어났겠죠. 이제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게 추가돼 버린 거예요. AI라는. 그러니까 격차가 더 심각하게 벌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바둑계만의 문제냐? 그럴 리가 없겠죠. 이미 이제 뭐 챗GPT를 비롯해서 생성형 AI가 이렇게 쫙 깔리면서요. 이미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나가신 분들은 예전에 뭐 3, 4명 그 이상의 몫을 해내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의 자리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참 아쉬웠던 게 알파고 재대국은 좀 조명을 받았습니다만 알파고 이후의 바둑계의 변화 이런 것들은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뭔가 우리가 AI 시대를 대비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이렇게 바뀌고 있죠. AI가 정말 이제는 뭐 안 들어가 있는 뭐 그런 데가 없는 것 같아요. AI에게 질문하고 판단하고 또 우리 사람의 또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고요. 또 그걸 바탕으로 질문하고 이런 순환 과정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순환 과정을 거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자, AI를 우리는 많이 이용하죠. 저 사실 이 PPT 같은 경우에도 AI를 이용해서 만들어 온 겁니다. 예전에는 1시간 걸렸고 요즘 5분, 10분이면 금방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용입니다. 단순하게 이용하는 거죠. AI를 이용해서 뭔가 자료를 뽑고 PPT를 준비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용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AI가 요즘은 개발까지도 많이 도와주고 이러고 있죠. 시간을 매우 단축시켜줬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인간의 좀 창의적인 부분, 또 AI가 아까 말씀드린 고정관념이 없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모티브 삼아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창의적인 부분을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활용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AI는 위기가 아닌 기회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수많은 가능성이 사실 좀 멀게 느껴질 때가 좀 많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정말 가능성이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 때가 많았는데요. AI 시대가 오면서 그 가능성이라는 게 부쩍 앞으로 다가온 느낌입니다. 우리가 AI를 활용하고 한다면 그 가능성이 꽃을 피우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 가능성에 큰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준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시대에 이런 가능성들이 꽃이 피우길 기원하면서 이번 연설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세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간과 AI가 현재는 함께 미래를 열어가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AI가 함께 공존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정답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세돌 교수님 좋은 말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례 발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I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서요, 우리 제조업은 과연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을까요? 제조에 AI를 더해서 위기 극복은 물론이고요, 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만나보실 순서입니다. 울산 제조업에 특화된 AI 미래 모델까지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요. AWS, 이니지, 현대자동차 이렇게 3개 기업이 그 주인공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조 AI 협업 사례 공유 사회를 맡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유대승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현장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AI를 적용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제조 기업의 사례를 엿보고자 합니다. 이야기 나눌 3분 나와 계십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AWS에서 제조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한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인공지능 주식회사 이니지 박시아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세 분과 함께 각 현장의 사례를 만나보고 이어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 산업이 뭐 OECD 우리 GDP 비중으로 따지고 보면 한 2위 된다고 합니다. OECD 평균이 한 15.8%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6.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제조 기반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4.4% 정도나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제 미국 같이 우리 그 관세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미국이 우리 마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들이 보시면은 OECD 평균보다 미국 같은 게 한 10% 정도에 있으니까 굉장히 낮은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이제 중국이 사실은 기술적으로도 우리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제 중국 제품이라는 것들을 보면서 차이가 나는구나, 우리보다 더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차이나라는 얘기를 하면은, 중국이니까 이게 가능하구나라고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은 뭐 대표적으로 미래 모빌리티, 첨단 모빌리티 분야든지 아니면은 이제 로봇 제조 분야든지 인공지능 분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울산의 경기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자동차, 조선, 화학 산업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100이 보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자동차 같은 건 한 69%, 69 정도, 그다음에 석유화학 같은 건 한 64 정도로 굉장히 경기 전망이 어둡다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좀 많이 이제 생기고 있고 또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또 미국과의 협력 이런 것들 때문에 조선의 이제 경기는 좀 나아지고 있다, 낫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저희가 울산형 인공지능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거는 대기업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이런 생태계가 별로 건전하지 못하다는 단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제조 AX와 같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대기업이 먼저 준비도가 높은 대기업이 먼저 AX를 선도를 하고 그 이후에 1차, 2차, 3차 이렇게 수직 전개를 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평 전개를 타산업으로 수평 전개를 하는 이런 이제 전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제가 AI를 기술 현황을 한번 얘기하고자 그 AI 트리라는 걸 한번 그려보았거든요. 그 AI 트리를 보면 제일 밑바닥에 보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데이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울산에서는 경사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SK, AWS AI 데이터 센터 건축하는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거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추론하고 하는 컴퓨팅하는 이런 인프라하고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밑바닥에 있는 데이터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걸 우리는 모으기 위해서 지금부터 힘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뿌리가 튼튼해야만이 그 위에서 우리가 딸 수 있는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생성형 AI든, 그 다음에 에이전틱 AI든, 피지컬 AI, 이런 발전하는 단계들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2025년에 들어서 우리가 이슈가 되는 것들이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그 다음에 피지컬 AI입니다. 자, 이것은 올해 CES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이 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연도도 밑에다가 달아놨지만 이것들이 순서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연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여러분 챗GPT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준다. 그 다음에 에이전틱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적 노동, 정신적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지금 앞으로 나오는 지금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 우리 울산 포럼에서는 그저 우리 함께 뭔가를 해야 된다. 그죠? 그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얘기들이 DX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AX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우리가 AX를 가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MOU 체결, 그리고 많은 또 우리가 선도, 인공지능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했고, 우리가 또 울산형 인공지능 산업 발전 전략 이런 수립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AI 데이터 센터, 그죠? 이걸 우리가 착공하는 것들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울산의 인공지능위원회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사례를 만나볼까 합니다. 자, 먼저 AWS의 한재영 매니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WS 한재용입니다. 먼저 아마존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AWS다라고 하면 도대체 AWS가 뭐냐라고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많은데요. AWS는 사실 아마존의 제 사업부입니다. 저희 클라우드 사업부고요. 그러니까 IT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업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게 비즈니스 위키에 나왔던 제프 베조스께서 나오셨던 그 표제로 나오셨던 것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사실은 되게 위험한 도전이었다라고 지금 그때 당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AWS가 사실상 아마존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상 AWS는 아마존에서 이게 저런 리스키 베이스이 아니라 지금은 굉장한 이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저게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커스터머 중심적인 회사가 되겠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저희가 일을 할 때 커스터머 생각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상 제가 꽤 오랫동안 제조업에 사실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관련된 일을 계속 해왔는데 지켜보면서 그럼 제조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이분들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이제 봤을 때 저렇게 네 가지로 이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화라고 볼 수 있고요.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AML 프로젝트를 하시고 각기 서로 다른 그 구조를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관리도 안 되시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표준화된 그 플랫폼 위에서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아무래도 데이터가 한 분야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발견하셔서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 관련된 데이터를 한 플랫폼에 올려서 이것을 한번 분석해보자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상 모아놓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더 많은 그런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개발이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시티즌 디벨로퍼,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해서 이제 현업분들이 실제로 이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프로그래밍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이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사례는 하이네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네켄도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셨던 게 표준화와 이제 데이터 통합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걸 구축하실 때 이게 처음부터 뭔가 많은 인베스트먼트를 하기가 좀 힘드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정에서 세 가지 분야를 선정을 하신 다음에 하나는 공정 제어에 대한 부분, 하나는 그 설비 예지 보전에 대한 부분, 하나는 이제 공정 최적화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 과제를 가지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셨습니다.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통적인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데이터에 대한 카탈로그를 다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이 AIML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셨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 서로 다른 형태의 AIML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통합된 표준화된 플랫폼 위에서 수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기 굉장히 많은 그 $1,000,000 달러들이 있는데요. 저렇게 코스트를 세이빙하시고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런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통합 데이터 플랫폼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많은 질문을 주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저희가 사실 명명하기를 인더스트리얼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공장 내에 있는 그런 시계열 데이터나 아니면 ERP 데이터나 MS 데이터 자체를 한 곳에 묶어서 이들에 대한 그 각각 데이터에 대한 날리지 베이스, 그러니까 날리지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리지 그래프라고 하면 다들 굉장히 저게 뭐지라고 궁금해 하시겠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날리지 그래프를 단순히 생각하면 공장에서 어떤 전문가가 사실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소리가 나게 되면 어떤 고장이나 이런 것도 사실 날리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날리지들을 사실상 위에서 저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기존에 단순히 데이터를 모아서 하던 분석보다 더 많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런 날리지 베이스를 넣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 외에 데이터들이 여러 군데서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층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 위에서 여러 가지 이제 표준화된 그런 AI ML 모델을 만든다면 굉장히 정도 있는 모델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인더스트리얼 데이터 패브릭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조 디지털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관점의 시프트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가 사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 갔는데 사실 생각보다 많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관점 자체가 신기술이 나오면 이 신기술을 빨리 적용을 시키겠다에 많이 외쳐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기보다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더 포커스가 잡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보다 이게 그 유저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그분의 그 페인 포인트가 뭐지를 관점을 통해서 그럼 이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역방향으로 사실은 생각을 하셔야 이 실제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했을 때 실제적으로 공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술 중심에서 사실은 고객 중심, 사용자 중심으로 관점을 바꿔서 이제 이런 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그 고객들이 어떤 고민을 하실까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사실상 저희들이 발견한 몇 가지 이제 제조 공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페인 포인트들을 이제 발견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전문 지식의 단절입니다. 아무래도 공장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고 그 전문가분들이 사실 이 지식 자체가 전문가분들의 머리에 마음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를 그 다른 이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이 전문가분들이 공장을 떠나시면 그러니까 정년 퇴임을 하시면 과연 어떤 문제가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그러니까 토요타사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토요타사에서 지금 한 사례이고요. 토요타사 같은 경우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왼쪽 맞죠? 네, 왼쪽에 보이는 저 화면을 보면 뭐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조 공장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그러니까 제조 엔지니어가 그 전문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 장비에 어떤 알람이 떠 있고요. 이런 알람을 없애고 그 고장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이제 전문가분께서 알려주십니다. 뭐 여기 밸브를 어떻게 돌리고 뭐 어디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시는데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녹음을 합니다. 다 녹음을 한 다음에 이 녹음된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화를 시켜놓는 거죠. 이 문자와 문맥화를 시킨 다음에 이 현상이 또 벌어졌을 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한테도 보여주고 이제 전문가한테도 보여줘서 자 이렇게 조치하는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고 맞다고 하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데이터화 시켜서 이걸 이제 실제로 지식을 나중에 써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 고객 중 모 기업은 이런데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질문지를 만들어 갑니다. 질문지를 만들어서 장비 설명해 주세요.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이 문제 발생할 때는 이걸 어떻게 검출할 수 있나요? 이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다 음성으로 다 떠서 이걸 데이터화 시켜서 사실 저장을 해놓는 거죠. 지식 베이스에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꺼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제 꺼내서 그걸 참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기존의 그 기존의 그 전문가분들이 가지고 계시던 그런 지식 자체를 데이터화 시키는 게 첫 번째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그 전문가분들의 지식을 데이터화 시키는 게 필요한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아마 공장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PLC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PLC 자체는 공장을 돌리는데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자동화라고 하면 시작일 PLC로 할 정도로 많은 PLC들이 공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 PLC들이 실제적으로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PLC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이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PhD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이분들이 정년 퇴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hD 프로그램을 고치고 수정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이제 일을 하실 수 없게 되면 사실상 공장에서 돌아가는 이 PLC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PLC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이제 LLM을 통해서 알아보는 그런 쪽에 이제 프로젝트 많이 하고 계시고요. 반대로는 PLC 만드는 부분도 사실상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단지 PLC 프로그램을 만드는 부분은 아무래도 제어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화가 필요하고요. 지금 어느 정도 80% 정도 정확도를 확보했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사실 100%가 되지 않으면 이 공장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게 아마 마지막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사례는 컴퓨터 비전을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입니다.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 전에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되어서 많이 이제 적용이 됐고, 하지만 이 컴퓨터 비전 자체를 만들 때, 그러니까 그 모델을 만들 때 전문성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많이 접연학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LLM을 이용한 LLM 자체는 죄송합니다. LLM 자체는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텍스트나 또는 이미지 가지고 이게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LLM 또는 저희가 VLM이라고 하는데요. 이 BLM을 통해서도 컴퓨터 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왼쪽에 있는 화면처럼 예를 들면 저 판 위에 스크래치가 있는 걸 찾아줘라고 저희가 프롬프트를 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스크래치 있는 부분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처럼 손에, 그러니까 오른손을 놓고 지금 왼손인데요. 이제 왼손에 또는 손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찾아줘라고 하면 상처를 찾아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점은 뭐냐면 이 LLM을 이용한 이런 그 컴퓨터 비전은 학습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LLM이 이미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바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현장에서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나 이 모델 개발이 어렵다거나 할 때 사실상 이런 것들을 먼저 적용시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단지 여기 맹점이 있습니다. 맹점이 하나 있는 건 LLM이기 때문에 그 인퍼런스가 하는데 추론 시간이 빠르지 않습니다. 한 1, 2초 정도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LLM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LLM은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그 공장에서는 예를 들면 스크래치라고 하면 스크래치 길이, 스크래치 깊이를 보고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사실 LLM이 잡아주지 못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걸 이용해서 빠르게 적용해보고 효과를 얻은 다음에 사실상 그런 모델을 개발하는 형태로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실은 지금 요즘 제니아이를 현장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재영 매니저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식회사 이니지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시아 이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인사드렸던 이니지의 박시아입니다. 우선 AWS나 아니면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익히 다들 인지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 이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에 대한 소개 아주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니지는 실질적으로 AI 솔루션 중에서도 산업 공정 최적화 AI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올해 초에 과기정통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분야의 설명 가능 AI 관련해서 국가 전략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하는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주요 철강사 그리고 시멘트, 화학 정유사들의 산업 제조 공정 최적화를 실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23년도부터 저희가 일본의 동일한 국내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산업 공정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시멘트나 철강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면서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 방식은요, 운전자의 공정 노하우, 굉장히 암묵적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표준화되기 어려운 암묵적인 지식, 공정 노하우와 그리고 룰 베이스의 공정 제어에 의존하는 방식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AI의 출현은 실제 이런 기존 공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들을 물리 모델이나 아니면 운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데이터 드리븐의 자율 제조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사 솔루션은 이러한 데이터 드리븐의 AI 예측 뿐만 아니라 SDM이라고 하죠.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매뉴팩처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SDM을 실현하기 위한 AI를 예측하는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요. 그리고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보다 투명한 AI의 추론 과정을 설명하는 설명 가능 AI 기반의 제어 가이던스를 운전자에게 제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운전자들이 AI가 추론한 결과에 대해서 보다 신뢰를 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생산에서 사용되는 사용 비율이 더 많이 올라가죠. 그러다 보면 생산 수율이 향상되고 에너지가 절감되거나 아니면 품질이 향상되고 반면에 또 마찬가지로 AI 기반의 보다 유연한 공정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게 됩니다. 이니지는 주로 연속 제조 공정에 많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고온 반응 최적화가 필요한 공정, 철강이라든지 철강의 고로 전기로 혹은 시멘트의 소송 공정, 그리고 석유 화학 공정의 화학 반응기 내부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고온 반응을 최적화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AI 솔루션입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반도체나 2차 전지, 바이오 등과 같이 고정밀 제어가 필요한 공정으로 시장을 좀 더 확장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과 그리고 품질 정밀화가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산업군에서 특히 당사 솔루션은 효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략히 시간 관계상 3가지의 도입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산업별로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맨 왼쪽에 보이는 부분이 철강 산업에 도입된 사례입니다. 실제 용융 아연 도금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냉연 강판을 차갑게 식어 있는 냉연 강판을 다시 가열을 한 다음에 그 후에 이후 공정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CGL 공정 내에 소둔 가열로의 온도 예측 자동 제어 자동 제어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로 실제 품질 예측 정확도를 98% 정도 저희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예측 정확도 98%를 기반으로 해서요. 최적 운전의 패턴을 가이던스 함으로써 실제 수요를 안정화시키고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멘트 산업에 적용한 사례인데요. 소송 공정의 예열실이라고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 공정에서 온도를 예측하고 그리고 온도를 잘 제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멘트에 있어서 그 온도를 적절하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품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요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멘트 품질 안정화 및 순환연료 대체율을 기존 대비 49%까지 증가시켰으며 반면에 이전에 사용하던 유연탄의 사용량을 3.2% 정도 절감하였고요. 그리고 실제 온도 편차, 내부의 예열실 내부의 온도 편차를 약 22%까지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공정이 이제 SK 에너지에 도입된 실제 저희가 울산 CLX 내에 있는 RHDX 공정이라고 하는 수첨 탈황 공정입니다. 이 공정에 도입된 사례인데요. 이니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객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모범적인 프로젝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AI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들은요. 한 번에 도입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가면서 AI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SK 에너지 사례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2가지의 단계로 현재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에는 또 3단계에 거쳐서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RHDS 공정의 품질 예측을 하는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이었는데요. 실제 기존에는 중류탑이나 이런 반응기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디젤의 품질을 확인하는 데까지
실제 24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중류탑이나 반응기에 현 시점까지 이전에 다양한 공정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생산되는 디젤의 품질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를 예측하고요. 그리고 미래의 어떤 품질 기준에 맞춰서 현 시점부터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지 운전자분들에게 가이던스를 함으로써 실제 디젤 품질 예측 오차를 기존 대비 약 75% 정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는 위쪽에 보이는 사례인데요. 그 RHDS 공정의 세퍼레이터에서 분리되는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저희가 실제 유틸리티, 연료나 스팀 같이 사용되는 그런 사용량을 절감하는 프로젝트로 저희가 온도 조절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스팀 비용이나 연료 비용 간의 어떤 트레이드오프 관계에서 최적의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온도 조절 가이던스를 제공함으로써 적용 전과 비교했을 때 실제 유틸리티 사용량을 시간당 2% 정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이제 세 번째 사례, SK 에너지의 사례를 실제 한국 경제에서 소개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존 공정에서 생산되는 디젤 품질 물성을 확인하는 데까지 다양한 이런 방식들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운전자가 이런 다양한 패턴들을 가이던스 하는 방식에서 실제 APC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 내에 있는 다양한 그런 소프트웨어 APC와 연동해서 APC 소프트웨어 활용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다양한 품질 예측 오차를 줄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니지는요 실제 랩 환경에서 최적화된 알고리즘만을 개발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저희는 실제 산업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는 기술 실질적으로 성과로 이어지는 AI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요. 그리고 국내 및 해외 제조 산업의 스마트 팩토리 혁신에 함께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시아 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5분 안에 사례 발표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제조 현장 사례를 보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김병아 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 전기차 또 PBA 시장이 열리면서 자동차 제조 현장 공장에서도 다차종 유연 생산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대차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현대자동차는 다차종 유연 생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여러 차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설계도대로 잘 작동을 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생산 현장에서 예를 들면 MES에서 GV80이라는 차종을 생산해 주세요라고 데이터가 내려오면 PLC 프로그램이나 로봇 프로그램이 GV80에 맞는 프로그램을 콜해서 설비와 로봇이 자동으로 GV80을 생산하게 그렇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어진 공장들은 기본 5차종 이상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새로 짓는 공장들은 8차종에서 10차종 이상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설계되고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계, 검증, 현장까지 다차종 유연 생산을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제조업이 AI를 통해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기 위한 방향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속 가능한 프레임워크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규모의 혁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투여되어야만
되어서 만들어진 혁신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울산의 제조 AI 수도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또 AI 기업이 탄생을 해야 되고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많은 돈을 투자하기는 너무 힘들고 많은 인프라를 가지기도 힘듭니다. 결국은 이쪽의 영역에서는 이제 공공에서 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이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AI나 로봇 기술이 개발이 되면 바로 현장에 적용되기가 힘듭니다. 왜? 얘가 들어가서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체계가 탄탄하게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이것들을 저희들이 3단계 검증 체계해서 VLT, PLT, OL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VLT는 버추얼 라인 테스트, PLT는 파일럿 라인 테스트, OLT는 오프라인 테스트. 결국은 앞에서도 우리가 버추얼 커미셔닝 얘기를 했지만 이 가상 환경을 만들어 놓고 다양한 테스트를 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게 로봇 캠퍼스 관련된 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사실은 로봇들이 들어가서 제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 자율제조로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면 사람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근데 로봇이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면 로봇을 훈련시켜야 되고요.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현장은 피지컬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 피지컬 팩토리인데, 로봇은 디지털 데이터를 보죠. 디지털 환경을 인식하기 때문에 공장을 디지털 팩토리로 바꿔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결국 사람을 훈련시키는 휴먼 팩토리가, 휴먼 캠퍼스가 필요한데, 로봇이 들어가서 작업하려면 로봇 캠퍼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얘기인데요.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우리 빌딩 인프라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모빌리티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있고, 선박도 있고, 날아다니는 비행기, UAM, AM 이런 것들이 다 모빌리티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야, 울산에서는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그죠? 엄청난 역량을 가진 게 울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스마트 시티,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스마트 시티 내에서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고, 최근에는 뭐 반려견, 반려모, 동물들에 대한 이제 권리 이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바로 AI인 것 같습니다. 그죠? 사이버 영역에 있는 AI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피지컬 AI들이 나오고 있고 현실 세계, 물리 세계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앞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긴 안목으로 지속적으로 AI를 실천하는 인프라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번 제조 AI 협업 사례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AI를 적극 활용하고 협업을 통해서요, 제조업의 미래를 선도해가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니까요, 우리 울산의 제조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요, 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편리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굉장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이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발표였습니다. 자, 오늘 제시된 울산 제조 AI의 미래 모델이 이렇게 단순히 비전 제시에 그치지 않고요,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실행으로 곧바로 이어져서 우리 울산이 대한민국 제조 AI를 대표하는 도시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네, 빠른 시일 내에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발표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살펴봤으니까요, 패널 토의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패널 토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딜로이트 컨설팅 김이나 팀장입니다. 먼저 울산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고민의 장이자 울산의 미래 모습을 그리는 의미 있는 자리, 울산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소중한 시간 내주신 만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인사이트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나누고 또 깊이 있는 논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세션은 제조 AI의 허브 울산입니다. 앞선 기조연설과 사례 발표에 이어서 이번 순서에는 울산 제조 AI를 위한 메가 샌드박스의 구현 방안을 주제로 패널 토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차례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유니스트 인공지능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윤상환 교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기업현장지원과장 송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대자동차 설비제어기술팀의 김덕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텔레콤, SKAX에서 제조 AI 담당하고 있는 차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앞서 함께했던 사례 발표를 통해서 우리는 울산 제조업이 마주한 현재의 모습, 그리고 AI를 활용해 현재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함께 나아가야 할 하나의 방향이죠. 제조 AI의 허브로서의 울산의 미래 또한 함께 고민해 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울산의 제조업은 현재의 모습에서 벗어나 미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함께한 기업들의 사례에 더해서 특히 우리 울산의 변화에 대한 생생한 사례들을 조금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울산광역시청 송현주 과장님께 울산시의 변화 그리고 혁신 관련 기업 지원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울산시에서 기업 현장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가지고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이 PPT 화면은 많이들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기업의 시계와 또 행정기관의 시계의 속도는 다르다 이런 걸 표현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울산에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세계를 리딩하는 기업의 투자 사업 속도를 행정기관이 어떤 관리 감독자의 위치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규제라고 되어 있는데 규제라는 것은 크게 법의 제한과 미비 그리고 또 법을 해석함에 따라 가지고 생기는 행정적 처분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산업일수록 이 두 가지 규제에 모두 발목이 잡혀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울산시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 감독자가 아니라 조력자로서 기업의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투자 사업의 전담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SK, S-Oil, 현대자동차 등등에서 많은 기업들이 또 많은 규모로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 이제 저희 기업 현장 지원과에 있는 부서의 직원들이 다 각 기업 현장에 파견을 나가서 기업 현장에 발생하는 투자 현장에 인허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또 발생하는 어려운 인허가들을 직접 구청, 군청 또 뭐 시에 있는 부서에 찾아가서 직접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또 늘 규제 부분이 좀 걸리게 되는데 그런 발생하는 규제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또 해결해오는 역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민관 인사 교류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울산광역시의 이제 서기관과 현대중공업의 전무간의 인사 교류가 이뤄지면서 현대중공업의 전무님은 이제 울산시 서울관리공단의 이사장님으로 근무를 하시고 또 울산시 서기관은 현대중공업에서 민간협력 TF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현대중공업에 발생하는 여러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적인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대규모 대기업만 지원하느냐 하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울산시 권역을 총 5군데로 나눠서 울산시에 소재한 모든 중소 중견기업의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인허가 사항이 발생하거나 규제 사항이 발생할 때 직접 찾아가서 인허가를 풀어주고 지원하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41개사 정도가 지원이 되어 있지만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많이 이 규모도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과입니다. 저는 이런 대규모 투자 사업일수록 기업들은 이 투자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 투자 리스크 관리에서는 투자 완료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조 정도 규모가 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을 일으킬 경우에 PF에 따른 이자 비용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텐데 그 투자 완료 시점이 길어짐에 따라 가지고 자금적인 부담이 생길 것이고 또 투자 완료가 되어서 이제 생산품이 나올 그때부터 이제 투자 비용에 대한 회수가 생길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완료 시점을 굉장히 앞당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시는 이렇게 대표적인 주요 성과로 투자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 전기차 신공장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한 3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했던 인허가를 약 10개월 만에 단축해서 2년 이상 단축을 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한 3년 정도 걸리는 산단 개발 사업과 또 STM 소재 공장 건축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9개월, 6개월 정도로 굉장히 단축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종합적인 인허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S51의 샤인 프로젝트만 예를 들면은 샤인 프로젝트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소방, 위험물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전체 인허가 개수도 거의 한 600개에 가까운 많은 인허가 지원이 필요한데 그걸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컨설팅을 해서 거의 현재 한 300개 정도의 인허가를 완료했고 내년 이제 6월 정도에 준공을 앞두면은 마지막 저희가 계획한 대로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을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용수, 폐수, 또 전력 이런 문제들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오늘 또 SK 포럼이기 때문에 SK 예를 들자면 또 롯데 SK 에너루트 사업에서 수소 발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소 발전 입찰하는 역할도 저희 시의 공무원이 직접 이제 한전과 산업부에 뛰어가서 이 인허가를 입찰을 따오는 역할을 하는 것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규제 개선 지원 성과입니다. 오늘 이제 메가 샌드박스랑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의 기업 현장에서 이제 인허가를 풀고 투자 사업을 하다 보면 늘 이 법과 현장 간의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떤 규제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대규모 투자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에 이제 많은 근로자들이 투입돼야 되는데 샤인의 예를 들면은 한 13,000명의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샤인 프로젝트 현장은 석유화학 공단이기 때문에 파이프나 탱크나 이런 대규모 중후장대한 장치들을 미리 좀 적치를 해둬야 필요한 사항에 바로바로 건설 현장에 좀 투입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법상으로는 공장과 부지를 반드시 함께 이제 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건을 산지법 개정을 통해서 부지만 임대해서라도 이렇게 주차장과 야적장으로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아주 빠르게 법 개정을 이뤄낸 사례인데요. 특히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종합적인 인허가 컨설팅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샤인 프로젝트가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올해 1월 달에 법 개정이 진행이 됨에 따라 가지고 그 전부터 인허가 컨설팅 과정에서 이건 빨리 좀 진행해야 되겠다 해서 법률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인허가 법령 개정을 요청드려가지고 저희 공정에 맞게 규제 개선이 이루어진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자유특구 부분인데요. 현대중공업에 있는 현대중공업에서 처음으로 만든 이제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부분과 또 암모니아 선박을 또 처음으로 만들면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연료 주입한 벙커링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법률적으로 전부 다 이제 미비된 사항이었습니다. 이 건들을 저희가 규제 자유특구와 규제 샌드박스로 다 규제 부분을 풀어서
이 기업들의 이제 기업들의 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을 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AI 수도 울산에 초석이 되는 또 SK AI 데이터 센터 울산 구축 관련입니다. 저는 이번에 SK AI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이 인허가 지원 사항이 사실 기업과 또 공공기관 간에 굉장히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빠르게 잘 진행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 보이는 타임라인에서도 아시겠지만은 SK AI 데이터 센터가 발표되기 전부터 건축 인허가 부분들이 이미 다 완료가 되었었기 때문에 인허가가 빨리 됐다라는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린 거라 중복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들지만, 특히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어떤 비밀 유지, 신뢰 관계, 이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또 SK가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거의 한 2년 가까이 저희 울산시 공무원들 다 이제 비밀 유지를 지켰었는데요. 울산시에서는 단 한 번도 저희가 정보 유출도 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사업이 인허가가 완료되는 과정까지 SK와 잘 유기적으로 협조했던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창원 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AI 강국으로 가는데 동참하시겠다는 것처럼 저희 울산시도 앞으로 900메가 또 더 나아가는 SK의 데이터 센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저희는 이제 울산 기업이 잘 되는 게 울산이 잘 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기업 경제 활성화도 되고 여러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준비하는 이런 적극 행정들을 통해서 기업들의 그 활동이 더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히 처음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감독자로서의 행정에서 이제 조력자로서의 행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또 현대자동차와 삼성 SDI를 포함한 유수 기업의 사례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계에서는 울산 제조업의 변화를 위해서 인재 육성 그리고 확보의 관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인재 양성에 힘쓰고 계시는 유니스트 윤성환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니스트 인공지능대학원의 윤성환입니다. 사실 AI를 위한 인재를 어떻게 양성해야 하는가는 사실 계속 좀 변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 5, 6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주기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움직임을 이제 진행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초반에는 사실은 원천 기술만 집중한 좀 AI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한 1, 2년 전부터 결국에 도메인 역량을 갖춘 AI 전문가, 그다음 도메인 지식도 함께 갖춘 그 AI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움직임으로 점점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유니스트 인공지능대학원 유니스트 전체가 이 과정 속에서 AI 인재 개발을 위해 인재 양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럼 유니스트의 이제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유니스트가 이제 2020년부터 AI 대학원을 유치하게 되면서 이제 원천 기술 전문가, 그다음 박사급 인력 인재들을 양성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양성을 해오면서 사실 저희가 좀 생각했던 거는 울산이 워낙 제조업 역량이 강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AI가 제조업을 위한 혁신의 어떤 아주 핵심적인 기술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AI 원천 기술에만 좀 몰입하는 것이 아니고 AI 제조를 위한 좀 우리가 밑바닥을 좀 닦아놔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결국에 노바투스 프로그램이라는 AI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아마 기억들 많이 하시겠지만 5, 6년 전부터 AI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많이 설계되고 이게 제안이 되어 왔는데요. 저희는 조금 다른 방향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방향을 생각을 했냐면 직접 문제 베이스드 된 AI 교육을 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울산 동남권에 계시는 재직자분들께서 우리 공정 프로세스와 제조 환경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잘 풀리지 않아서 AI 가지고 한번 풀어보고 싶다라는 문제를 발제해 갖고 오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과 대학원생, 그리고 문제를 갖고 오신 재직자분이 한 팀을 이뤄서 문제를 한 3, 4개월 동안 풀어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AI에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직접 사례별로 AI를 직접 적용해서 개인이 얼마나 나오고 이제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이제 산학과제로 연계를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이 교수님들은 도메인을 모르시고요. 이제 대학원생분들도 도메인을 모르시고, 재직자분들은 AI가 생소하시고 하니까 서로 같이 만나서 문제 베이스로 AI를 적용하는 그 접근법을 했던 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AI를 그냥 단순히 인재를 학교에서 양성을 하는 게 아니고 양방향으로 교수님들도 산업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표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저희가 한 1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을 이렇게 양성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거의 200개가 넘는 이제 PBL 과제들, 그러니까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과제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지난 5년 동안 원천 기술 소프트웨어 인재들도 양성하면서 현장에 AI를 적용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렇게 쌓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올해 유니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전주기적인 인재 양성의 방향으로 잡은 것이 AI 인재를 양성하면서 기업과 함께 프로젝트, 아주 큰 프로젝트를 디자인해서 연구를 수행을 해봐라 라는 이제 그 인재 양성 전략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니스트도 아주 감사하게도 이 과제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이건 이제 AI 스타 펠로우십이라는 플래그십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플래그십 과제에 세 개의 기업, 아주 큰 기업들, AI 역량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제조업 역량을 아주 깊이 있게 갖고 있는 기업들과 과제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요 세 개 중에 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좋은 자리 기획해 주신 SK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세 번째 프로젝트로 SK 에너지와 저희가 손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 스타 펠로우십 과제에서 SK 에너지와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SK에너지의 석유 공정 프로세스가 굉장히 거대하고 지난 수십 년간 최적화된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AI를 적용하려면 좀 사례별로 아주 작은 움직임이 필요한 게 아니고 큰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석유화학 공정 전반에 문제들을 발굴을 하고 이 공정 프로세스에 AI를 적용하고,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원천 기술 소프트웨어까지 확보하는 전략으로 AI 스텝 펠로우십을 올해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니스트의 경험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마무리 발제를 드리자면 결국에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울산 동남권에 계신 재직자분과 그 다음에 AI 전문가가 함께 문제를 디파인하고 성장해 나가는 인재 양성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전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문제 기반의 교육을 통해서 산학 연계형 T자형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데다가 이로써 현장 또한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더 울산의 제조아이의 미래가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들으시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정부, 학계, 기업, 이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울산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시하고 있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딜로이트 컨설팅과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솔루션의 하나로 메가 샌드박스 모델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조차도 메가 샌드박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소 낯설어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메가 샌드박스가 무엇이고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샌드박스란 신기술, 신사업 모델을 특정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수행하도록 조성된 환경으로 정의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광역 단위의 지역에서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을 하고 이 전략 산업이 가장 잘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건데요. 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규제에 대한 대폭적인 완화, 교육, 그리고 인력과 연구 개발 등의 인프라, 그리고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한 집중적인 제공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메가 샌드박스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광역 단위의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 그 자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한 필요 조건들, 구현 요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메가 샌드박스라는 생태계가 자생할 때까지 발생하는 크고 작은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해주는 거버넌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구성 요소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말해 사업 아이템입니다. 다만 광역 단위의 지역의 인프라를 10분 활용해야 되는 만큼 지역의 특색을 꼭 살려야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야겠죠. 단순히 작은 사업 아이템이 아니라 광역 단위의 지역의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하는 만큼 아래 보시는 것처럼 산업이나 기술의 규모, 시장성, 성장성, 혹은 해당 지역의 인프라와 자원 등의 기존의 역량, 지역 내의 산업의 전략 방향성과 같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바퀴를 실제로 구르게 도와주는 구현 요소입니다. 바퀴가 구를 때 도로가 울퉁불퉁하면 매끄럽게 다듬어줘야겠죠.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묶어놓는 큰 영역과 아주 세부적인 요인들을 구현 요소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구현 요소는 대표적으로 인력, 생활 인프라, 산업 인프라, 그리고 제도, 이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대 영역으로 세분화되고 있는데요. 인력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업무를 수행해낼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충분한가? 그리고 더하여 미래의 산업이 커졌을 때 이를 뒷받쳐줄 생산 가능 인구가 충분한지 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또 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훌륭한 인력들이 받아줄 수 있는 주거 공간이 존재하는가? 나아가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붙잡아줄 수 있을 만큼 수준 높은 정주 여건의 조건을 충족하는지로 또 구분이 됩니다. 또 이어서 산업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 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 그리고 전력, 도로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인프라로 정의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는 제도의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난이도와 같은 정부의 지원 수준, 그리고 지역 내 협력적인 거버넌스의 운영 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 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언급드렸던 이 모든 영역과 요인들이 빠짐없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이 요소 하나하나를 각계 전투처럼 별도로 해결하자는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 메가 샌드박스라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최대한 한 번에, 최대한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다시 한번 짚어보는 메가 샌드박스의 의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성 요소는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란 지역 내 영역별 크고 작은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민, 관, 학, 연을 아우르는 논의 그리고 협력 체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각계 전투로 이슈별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와 책임자들을 별도로 개별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정부, 학교, 연구기관들을 아울러서 하나의 지붕 아래 운영되게 함으로써 최대한 빠르고 명확한 논의를 하자, 명확한 의사결정을 하자라는 의도입니다. 실제 메가 샌드박스를 움직여 나가는 주체로서 기업들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영역별 의사결정자들을 한자리에 모여낼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들을 유연하게 협력시킬 수만 있다면 실은 이 거버넌스는 지역 전체의 생명력을 순환시키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우리는 메가 샌드박스라는 것이 첫 번째, 광역 범위에서 특화된 전략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생태계를 지칭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 메가 샌드박스라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 구현 요소, 그리고 거버넌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또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울산에서 메가 샌드박스를 구현해내기 위해 제조 AI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정해진 만큼 이제 말씀드렸던 나머지 두 구성 요소, 구현 요소와 거버넌스에 대해 이제 고민할 차례인데요.
특히 구현 요소와 관련해서 오늘 포럼에 앞서 실제 울산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AI 전환과 관련된 2가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결과를 화면으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설문은 울산의 AI 혁신 수준에 대한 것인데요. 보시면 24년에 비교했을 때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작년에 17%에서 올해는 52%로 거의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고무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AI가 전사적 역량, 성과 향상에 기여했다. 그리고 공정 효율을 극대화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사로 확산했다라는 답변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입니다. AI 도입의 가장 초기 단계인 단순 업무 개선으로서도 굉장히 그 2배 가량 늘은 것을 보면 제조 AI로의 변화가 현재까지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AI 도입에 있어서 울산 기업들은 그럼 어떤 요소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을까요? 네, 결과를 보시면 작년은 초기 비용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요. 올해에는 지자체 주도 인센티브 마련이라는 답이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어서 전문 인력 확보가 작년과 올해 모두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24년과 25년 모두 상위권에 위치한 이 전문 인력 확보서부터 차근차근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전문성을 가진 인력에 대한 부족,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특히 지방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또 체감되는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AI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인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네 패널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실제 제조업에서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도메인 현장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AI 혹은 DX를 위한 데이터로 전환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관련 기술 인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메가 샌드박스의 구현 요소의 첫 번째 축인 인력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먼저 현대자동차 김덕현 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울산시의 메가 샌드박스는 단순히 규제 폐지나 유예가 아닌 현장의 도메인 지식과 AI 기술을 안전하게 결합해서 실질적인 생산 효과를 내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전문가는 AI를 모르고 있고 AI 전문가는 현장을 모르는 이 갭을 채워주는 것이 실질적인 인력 대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2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현장의 전문가를 AI 통역가로 양성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 수집, 라벨링, AI 이론 이런 실무 교육을 실시하면서 현장의 지식을 AI 기술과 융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기업의 재직자를 지역 내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AI 전문가로 육성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유니스트 윤성환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 AI 대학원, 노바투스 지역 산업체 재직자 교육 이런 교육이 있는데 이런 교육을 더욱 확대 강화해서 더 많은 실무 전문가가 AI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실무를 하면서 AI 관련 박사 과정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주간에만 수업이 개설되어서 좀 포기를 좀 했었고요. 앞으로 이런 과정이 개설되면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2번째는 이 산학년을 통해서 살아있는 현장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팔란티어라는 AI 기업이 있죠. 최근에 주식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이 팔란티어는 대학교 졸업생을 채용하지 않고 미국의 이제 수능인 SAT 시험 중에 고득점 학생을 채용해서 바로 교육을 실시해서 그들이 원하는 인재로 육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울산대나 유니스트 등의 지역 내 대학교의 인재들에게 기업의 실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기업에서는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이터 챌린지를 통해서 실질적인 AI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경우에 학생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제 기술을 연마할 수 있고 기업에서는 필요한 AI 인재를 양성해서 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현장 전문가와 AI 기술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재직자의 AI 교육 확대 그리고 실제 제조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젝트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차지원 본부장님께서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학교나 기업에서 인력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인력이 현장에서 계속 일하게 만드는 건데요. 간단히 말하면 잘 배운 AI 인재가 울산에 왜 계속 오냐는 거죠. 기술 인력이 현장에 가고 싶어 하는 가장 큰 동의는 자신의 성장 가능성입니다. 제조 현장에서만 접할 수 있는 AI 관련 경험을 하고 그게 자신의 커리어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그래야 계속 현장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울산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 적임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LLM을 만들거나 하는 이런 범용적인 AI 기술 혁신도 일어나는 곳이지만 동시에 매우 뾰족한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소나 화학공장 등의 내부에 AI를 적용하고 이를 통해서 성과가 확인되고 일어나고 그래서 그게 장기적으로 가시성 있는 사업으로 계속 유지되는 그 모습이 보이면 됩니다. 현장에 특화된 AI 유즈 케이스가 잘 만들어지고 기업도 이걸로 이익을 보는 최초 케이스를 잘 만들고요. 그걸 계속 선순환시키는 과정에서 정부와 학계도 이를 한 방향으로 잘 협업하고 힘을 모으고 있구나 하는 게 보이면 기업들이,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다 모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 종합해보면 울산이 세계적인 제조 현장을 대표하는 만큼 이 강점을 살려서 현장에서 AI 성공 사례를 만들고 선순환을 이어가야지만 인재들이 머물 수 있다라는 인사이트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관련해서 울산시의 대책도 궁금한데요. 송현주 과장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 울산시는 지난 8월 29일에 SK AI 데이터 센터 울산 기공식과 함께 또 AI 수도 울산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제 울산을 AI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재 양성이 중요할 텐데요. 저는 인재 양성을 크게 투 트랙으로 좀 진행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전주기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AI 자율 제조를 위한 도메인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전주기 교육 체계와 관련해서는 이제 울산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AI 특화 교육을 실시하고 또 AI 영재학교 설립하는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대학 단위에서는 유니스트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 대학원, 노바투스 대학원 운영 중에 있고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대에서도 AI 관련 커리큘럼을 만들고 또 인재를 육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도메인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시청에서도 근무하지만 현대중공업에서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세계적인 AI 석학이라 하더라도 조선업 생산 현장에 바로 와서 AI 에이전트를 바로 개발해라 하면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산업체가 실제로 겪는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과 또 산업과 기업체에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도메인 전문가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체 실무자와 AI 전문가가 협력해서 산업 분야 특성에 맞는 커리큘럼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교육하는 방식이 필요하고요. 예컨대 대학교와 기업에서 반복적이고 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같이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또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면서 대학에서는 이론적 교육을 받고 또 현장에서는 실습하는 형태의 산업체 중심 교육 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교육의 활성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서 SK에서 AI 아카데미나 계약학과 설치 같은 방법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앞에 패널분들의 의견이 너무 좋아서 사실 거기다 제가 좀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그 과장님께서 매우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아무리 AI 석학이고 뭐 LLM 전문가, 뭐 LVM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바로 동작하는 AI를 만들어봐라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현장 AI가 적용될 현장과 AI의 이론을 알고 있는 사람 사이에 어떻게 보면 간극이 되게 심하다라는 얘긴데요. 사실 요거를 좀 이렇게 간극을 메우려면 제가 봤을 때 몇 가지 그 두 가지 정도의 이제 방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요 학교에서는 도메인을
특화된 도메인에 특화된 AI를 가르치는 교육 과정이 일종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AX 인재의 양성에 아주 포커스가 맞아 있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울산 포함한 유니스트 포함한 그리고 전국에서도 그런 교육 쪽으로 이제 방향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니스트 이제 인공지능 대학원에서 주도했던 그리고 노바투스 프로그램에서 진행했던 이제 현장 중심의 문제 중심의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같은 선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조금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석사과정, 박사과정도 AX에 특화된 과정들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은 이미 현장의 도메인 지식을 아주 깊이 있게 갖고 계신 분들도 AI 습득이 좀 빨라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종의 재직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사실 앞에서 사실 팀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 야간 수업도 가능한 이제 AI 교육이 필요한 재직자 교육이 없을까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마침 되게 좋은 게 저희 학교에서 이제 총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노바투스 대학원을 사실 새롭게 설립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노바투스 프로그램으로 문제 풀던 거를 대학원 차원으로 이제 좀 승화시켜서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대학원은 사실 기본적으로 재직자분들이 오셔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직자 프렌들리하게 야간 수업 스타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재직에서도 일을 하시면서도 아주 쉽게 수업도 들으시고 AI의 고등교육을 좀 배우실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사실 수업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좀 온라인된 좀 잘 동의가 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좀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사례 중심의 원천 알고리즘 개발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AX 이제 교육 과정 그리고 재직자분들의 성장 이렇게 함께 이루어지면서 AI 저희 이제 실현을 위한 제조 AI 실현을 위한 인재 양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사례들 말씀 주셨는데요. 송현주 과장님께서는 전주기 교육 체계와 산업 현장 기반의 도메인 전문가 양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고요. 윤성환 교수님께서는 학계와 기업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제조 AI 연구와 인재 양성 사례로 이제 추가적으로 또 보완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귀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실은 기술과 인력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력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활약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울산이 가지고 있는 도시 인프라 그리고 산업 인프라들을 고려했을 때 더 많은 기술, 더 많은 인력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송현주 과장님. 네. 도시 산업적 인프라 보완의 내용은 굉장히 좀 질문의 범위나 또 사업의 내용도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울산시에서 시청 조직 안에 AI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종합적인 도시 산업적 인프라 마련을 위한 준비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AI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인프라 차원에선 전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력이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SK에서 10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1기가와트급으로 울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관련해서는 SK에서 워낙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그거에 필요한 전력이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향후에 국가 AI 컴퓨팅 센터나 또 추가적인 AI DC나 또 AI 활용도가 높아질 경우에 지원 가능한 안정적인 전력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는 5.8기가 규모의 부유식 계산풍력 사업과 또 세울원전 3, 4호기에 한 2.8기가 용량으로 해서 전력 자급률이 한 300%에 가까워질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이 되면은 전력 수요자 공급자 간의 어떤 직접적인 전력 직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좀 안정적으로 저렴한 비용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유식 계산 풍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정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전력 공급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도시 인프라 차원에서는 자율주행 실증, UAM, 또 스마트 교통체계, 또 ICT 산전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디지털 트윈 도시 조성과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덧붙여서 산업적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번 이 메가 샌드박스라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태원 회장님께서 국회에서 울산을 AI 자율제조 메가 샌드박스로 구축하자라는 말씀을 예시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메가 샌드박스가 사회자님의 방금 이 질문을 담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업적인 자율제조 분야에서 AI 산업적 인프라를 뭘 담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은 앞서 발제하신 에트리에서나 여러 이제 산업 기반 구축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R&D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텐데, 메가 샌드박스라는 것은 이걸 어떻게 집적화시키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인프라를 넣고 집중화시키고 또 관련한 R&D를 집중화시키고 또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혁신기관들을 울산에 집중화시킨다라면은 그 산업적 인프라를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을 마련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어떤 사업들을 넣느냐 보다는 어떻게 사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느냐라는 차원에서 이 메가 샌드박스의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AI 전담 조직의 신설부터 이제 전력, 스마트 도시 인프라 강화, 그리고 또 규제 완화까지 메가 샌드박스 실현을 위한 핵심 방향들을 하나하나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기업의 관점에서 도시 인프라 그리고 산업 인프라의 보완책에 대해 SK 차지원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앞서서 이제 메가 샌드박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AI에 대한 인프라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테스트베드, 그게 전부 한 지역에 같이 붙어 있고 그것도 규제 완화까지 같이 고려될 수 있다는 거 진짜 강력한 체제거든요. 이게 잘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대단히 강력한 인프라가 될 거라고 저 확신하는데, 제가 아까 송현주 과장님과 잠깐 얘기하다 보니 그 이미 공무원이신데 현장 기업에 붙어서 막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셔서 이게 진짜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런 체제면 조금만 더 덧붙여 보자면 약간 그겁니다. 공간에 대한 건데, AI 인재들이 밀집해서 모이는 물리적인 공간까지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게 이제 판교 같은 거거든요. 그 판교에 직접 방문을 해보시면 IT 기업들이 밀집되면서 나오는 그 자연스러운 정보의 소통과 인적 교류의 기회와 또 특유의 분위기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IT 기업 입장에서는 왠지 거길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막 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울산도 제조 AI 영역에서 그런 강점을 가져가는 지역이 되려 한다면 그런 약간 인문학적인 요소까지 좀 고려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그게 일종의 이제 물리적인 구심점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들었던 그 울산공원 같은 것도 좋은 예가 될 것 같고, 근처에 바로 대학이 있으니까, 혹은 기업의 R&D 센터, 연구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어서 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위한 인프라입니다. SK그룹에서 울산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건설되는 데이터 센터 중에 국내 최대 규모가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 센터만 있다고 해서 AI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생산 공장에 살아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설비에 여러 가지 센서를 설치하거나 PLC나 HPC로부터 이런 제어기로부터의 전류나 공정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전용 유무선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이게 쉽게 투자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저희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는 이런 이더넷 기반의 전용 유선망, 와이파이 무선망을 계속 꾸준히 확대를 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P5G 통신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체계를 좀 마련했습니다만, 이런 큰 기업은 가능하겠지만 일반 기업에서는 좀 투자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시에 있는 산업단지 안에 이런 기업 전용의 AI 5G망을 구축할 수 있다면 물리적인 제약 없이도 양지대 데이터를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목적에 따라서는 저희 제조 과정 중에 발생하는 이런 데이터를 우리 기업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가 있다면 울산에서만 가능한 고도화된 AI 기술을 같이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설비를
이제 설비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는 이 PHM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까지 접목해서 이제 글로벌 36개 공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이런 울산 기업 안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고장 사례까지 같이 학습을 한다면 더 고도화된 AI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좀 필요한 기업에 배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AI 우수 인재들이 울산에 정착할 수 있는 이 생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에 아까 판교 말씀해 주셨듯이 소프트웨어의 난방 한계선이 판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인재들은 수도권에서만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 근본적으로 극복하기는 어렵겠지만 교통, 문화, 주거의 혜택이 있다면 AI 인재들이 울산에 정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선전, 독일의 미넨과 같이 제조업과 AI를 융합하는 산업 AI 허브를 울산에 만든다면은 인재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유치해서 AI 생태계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이 아시아 최고의 AI 허브,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AI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팀장님 의견 및 패널분들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요. 여기다 의견을 살짝 더하자면 사실은 울산에서 해야 되는 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조 AI를 하려면 어딜 가야 돼? 라고 하면 울산에 가서 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인식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어떻게 보면 큰 틀을 구성하는 게 메가 샌드박스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자면 결국에는 실험과 실과 현장의 연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특화 지구 혹은 특화 AI 연구소 같은 걸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원천 기술만 하는 연구소는 사실 어디에도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만 있고 리소스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어디다 있으면 되는데 그 역할은 사실 제조 AI 문제를 풀기에는 매우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이제 데이터를 직접 다루고 있고 그 데이터를 다룰 때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한데 원천 기술 연구만 하는 연구소는 사실은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해볼 수 있는 연구소가 있다면 거기서 원천 기술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프로프 오브 컨셉을 해볼 수 있고 POC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제조 프로세스에 들어갔을 때 테스트베드에서 어떻게 효과가 나타날까 이거를 직접 보면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가 여기 울산과 동남권 내에 있으면 그건 굉장히 리얼 임팩트까지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이걸 하려면 사실 와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젊은 어떻게 보면 유능한 인재들도 끌어오는 그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데이터 얘기도 주셨는데요. 사실은 데이터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학교와 기업이 일을 할 때 각각 개별적인 페어마다 계약 및 등등 여러 가지 제약들을 만들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를 좀 한 번에 풀어줄 수 있는 지구 혹은 어떻게 보면 특구 같은 게 있다면 그거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액티브한 데이터 교환 및 데이터 학습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다면 뭐 진정한 제조 AI 허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SK 차지원 본부장님과 현대자동차 김덕현 팀장님 그리고 유니스트 윤성환 교수님 모두 울산을 제조 AI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AI 인프라 구축, AI 인재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특히 제조 특화 AI 연구소와 현장 실증이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이고 통찰력 있는 의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이어 세 번째 질문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앞서 울산시에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는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기업 친화 도시에서 울산은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근간이 되어 왔는데요. AI 시대에는 이에 걸맞는 규제 타파,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지원책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조 AI를 위한 특별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SK 차지원 본부장님. 저는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개발자 출신으로 현장에서 AI를 적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통 딱 닥치게 되는 게 명장이라고 하죠. 그 고숙련자분들의 업무 노하우. 그걸 어떻게 AI화 하는가 이건데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할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그
성능이 올라가고 있는 초거대 AI 모델 이거 나오기 전에도 저희는 시각 모델, 뭐 음성, 문서 이런 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AI를 다 만들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 기존 방식은 이것들 다 따로따로 동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AI가 저렇게 분석을 하더라도 통찰은 일어나기 힘들었었는데요. 지금 나오는 AI들은 자연어에 기반한 추론 능력 하에서 거기에 저런 이미지, 코드, 수치 이런 것들을 추가해주는, 예를 들면 명장에게 눈각이와 손발을 달아주는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이걸 산업 현장에서 이 변화 양상을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명장의 노하우라는 그 비정형적인 그 무엇이 이제 AI화 되겠구나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는 곳은 제조 현장이 될 겁니다. 어떻게 명장의 노하우를 데이터화하고 그걸 유효하게 AI로 만드느냐, 이게 현장의 요건과 적용 사례, 그들의 노하우 이 기반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누구도 시도 못한 분야고요. 지금 VLM 쪽을 통해서 시각 데이터는 그렇게 빨리 일어나고 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 시도하는 일이 많이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도 큰데요. 그래서 정책적인 도움도 많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정도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그 AI 기업이 현장과 손을 잡고 제조 AI를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초기에 인센티브가 반드시 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기존에 했던 바우처 같은 거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주고 대신 유효한 시도인지 검증하는 방안도 꼭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게 더 큰데, 현장은 자신의 노하우와 데이터를 내놓아야 되는 거고, 또 기업들은 방대한 AI 인프라와 인력과 그 트레이닝하는 역량 등등을 내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데이터와 역량이 합쳐진 그 무엇, 그건 이제 나중에 결과를 나눠야 되는데 양사 간의 신뢰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이게 각 기업 간에 서로 붙어서 어떻게든 이제 뭐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만약에 특구 같은 게 만들어져서 이 안에서는 데이터와 결과가 공유되고 그걸 정부의 지원하에 안전하게 서로 과실을 나눌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훨씬 더 폭발력 있게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좀 의견을 좀 보태자면은 이 AI로 학습하고 추론을 위해서는 고성능 서버, 뭐 GPU가 많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제 대규모 투자가 좀 들어가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그 어려운 경영 환경에 저희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투자에 대한 뭐 세액 공제 확대라든지 R&D 비용에 대한 인정 범위 확대 등의 이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면 기업들의 AI 도입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울산시에 구축하는 데이터 센터를 좀 여러 기업이 같이 사용하는 방법도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지원 부본장님과 김덕현 팀장님 두 분 모두 기업의 관점에서 제조 현장의 숙련 기술을 AI로 구현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위해 정책 지원과 데이터 인프라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학계의 관점에서 윤성환 교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 앞에 두 패널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지역 산업체 AI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장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리소스 및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 문제들도 짚어주셨는데, 사실 정책 관점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서로 간에 공유한다 이런 게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앞에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데이터를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쉐어한다면 그러면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을 것인가,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책 관점에서 요 참여하는 기업들, 참여하는 기관들이 서로 간에 약속이 된 인센티브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특구 내에서 같이 들어와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AI 개발을 같이 한다면, 그러면 서로 간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쉐어할 거고 어떻게 공유할 거고, 그리고 그게 AI의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나눌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각 기업별로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되게 어렵고, 요거는 좀 이거를 다 플레이어들을 모아주고 한 번에 룰을 만들어줄 좀 가운데 센트럴라이즈된 기관이 필요합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좀 정부 혹은 저희 지자체에서 좀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어떤 룰을 따른다면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많은 기관들이 들어오고, 그럼 들어올수록
요 특구 내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 샤워와 AI 학습이 더 고도화되고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업별로 폐쇄적인 AI 학습보다는 정부가 보증하는 안전한 데이터 관리, 그리고 다자간의 AI 학습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독 조금 더 진지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송현주 과장님, 제조 AI를 위한 특별한 정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잠깐 예를 들자면 제가 최근에 본 자료지만 글로벌 시가총액 12기업을 이렇게 쭉 보면은 예전엔 유럽 기업도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지 사실은 꽤 됐죠. 그래서 유럽 의회에서 그럼 왜 우리는 이런 빅테크, 클라우드, AI 이런 변화에 못 따라갔느냐라고 유럽 의회에서 이제 보고한 자료를 보면은 두 가지였습니다. 방금 질문처럼 규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벤처 캐피탈의 차이였다. 미국과 이제 유럽의 차이가라고 하는데요. 네, AI 강국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지원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AI 산업의 경우에는 지금 AI 기본법은 제정이 되었지만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규제가 법령의 미비입니다. 새로운 사업의 경우에는 모든 부분에서 이제 법령이 미비 때문에 인허가 부처와 하나하나 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인허가 부처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지원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울산의 경우에 제조 AI로 추진할 경우에 각 제조 산업별로 해당하는 법률의 제한도 현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제 메가 샌드박스를 통해서 특정 조건, 그러니까 기간, 장소, 규모의 범위 안에서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허용해 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필요하고 이게 가장 효율적인 규제 지원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한 가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다른 패널 분들께서도 데이터와 관련된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그냥 기업체에 데이터를 주는 것도 어렵지만 울산에는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돼 있는 이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조선 그리고 뭐 석유화학의 또 일부 방산 이런 부분들이 다 국가 핵심 기술 관련인데요. 국가 핵심 기술 관련해서는 이번 4월 달에 산업부에서 국가 이제 AI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관련한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데이터 서버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강력한 이제 기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 내에 있는 기업들이 단순히 이제 AI 관련으로 좀 기술을 개발한다를 떠나서 이걸 데이터 서버를 활용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때문에 굉장히 그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는 부분에도 제약이 많이 생깁니다. 예컨대 지금 각 기업들이 이제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해 가지고 보안 문제 때문에 다 온프레미스를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GPU를 공급받는데도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기업 차원에서는 그렇게 좀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중견 기업으로 넘어가면은 온프레미스로 데이터 센터를 특히 뭐 AI가 구동 가능한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국가 핵심 기술 그리고 정말 국가의 중요한 이제 데이터 산업들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의 데이터 센터 플랫폼을 좀 구축하거나 아니면 관련 규제를 좀 풀어주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직접 보안 코드를 마련하는 등의 좀 지원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제조 AI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데이터와 클라우드 활용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깊이 있는 인사이트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울산 제조 AI를 위한 메가 샌드박스 구현 방안을 주제로 정부, 기업, 학계에서 역할하고 계시는 네 분의 패널들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논의가 울산을 중심으로 미래 제조 AI 비즈니스와 구현 요소들을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미래 자생적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메가 샌드박스가 우리 울산에 성공적으로 도입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025 울산 포럼 첫 번째 패널 세션 토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울산이 제조 AI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 메가 샌드박스라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또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깊게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